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대립한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 갈등의 골이 주말 사이에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당심 1등을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 일정을 접고 숙고에 들어갔는데 당대표 출마 여부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검찰 출석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이 현장에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단일 대우를 강조한 민주당에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금쪽이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동행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여러 중견 기자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충격파가 언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간부급이 연루된 한겨레 신문에서는 편집 국장은 물론 경영진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서 공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해촉이나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나 부위원장은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일어나 수도권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충북 괴산에 이어서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곳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조만간 드론으로 평양에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운영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화장품 등을 싸게 판다며 돈을 받아 챙기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범죄에 이용된 여러 쇼핑몰 중 절반만 분석했는데도 피해자가 무려 80여만 명, 금액은 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 가운데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직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 6곳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킨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업들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필요했던 기업들과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대가성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시민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건 성남 시민의 이익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공익을 위한 결정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게 아닌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기업과 성남시청, 성남FC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일정까지 모두 취소한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하고 지지자 1,500여 명이 검찰청사 주변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반대단체 회원 1,000여 명도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900여 명을 청사 주변에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단일 대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명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수사 관련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참사 정권인 집권 세력이 당권 싸움에만 몰두할 뿐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은 장군 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대표 대신 검찰을 맹비난한 당 지도부 등 의원들이 대거 현장에 함께하며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할 말은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일을 당대표와 당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일각에선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북한이 자행하는 위기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대표의 위기 앞에선 손발이 맞아떨어진다며 자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자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판 세계의 토끼굴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다음 날 전국을 도는 경청 투어를 재개하고 이튿날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맞불 전략이 설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는 검찰이 6억 원대 금전 거래 흔적이 확인된 일간지 기자에게 3억 원이 더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주변에선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언론사를 인수하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현재 김만배 씨 자금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가 확인된 언론인들은 일간지 3곳의 간부급 기자들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슷한 시기 3억 원을 더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사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집국장은 물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이 언론계로 번지자 김 씨 주변의 관련 증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예전부터 친한 기자들과 골프 칠 때마다 100만 원씩 줬다든지 대장동 이익이 배당되기 전 언론사 2곳을 인수하려 했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한 매체는 재작년 김 씨가 제3자를 통해 당시 경영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응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는 신중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씨가 언론인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다를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위법성을 따지려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즉 금전거래 대가로 쓸 기사를 막았다거나 유리한 기사를 써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대가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배임 수재라고 해서요.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뇌물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대가성을 가지고 받았을 때에는 배임 수재가 됩니다. 이번 수사의 불똥이 법조계로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판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며 100만 원씩 용돈을 줬고 실제 법조계의 로비로 대장동과 성남시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을 반대했던 시행사가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에 이어 다시 검찰에 불려 나온 김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요청으로 시작된 1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여야 대치로 공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라면서 반발했지만 야당은 북한 무인기를 고리로 정부를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요청한 1월 임시국회를 두고 방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이 군사기밀을 북한에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탐지하며 어떻게 추적하며 어떻게 격파하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북한에다 알려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 현안 질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공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면서 안보 경제 분야 긴급 현안 질문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중요하냐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 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안보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안건을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열고 긴급 현안 질문 상정해달라고 주시면 여야 간에 협의하고 있어요. 여야 간에 협의가 돼야 가는 거지. 새해 임시국회 첫날도 사실상 개점 휴업한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을 멈춰 세울 뚜렷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 한동안 국회 공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공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나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검토나 자진 사퇴 의견까지 거론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대출탕감 출산 장려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주말을 지나면서 대통령실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해를 불러 유감이지만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나 부위원장의 SNS 글과 위원회 차원의 검토였다는 언론 인터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YTN에 나 부위원장의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으니 관련 정책이 검토된 적도 없는데 공직을 자기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여러 만류에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날선 반응엔 윤석열 대통령 의중도 담겼을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정치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대통령실의 격앙된 분위기는 나 부위원장의 포퓰리즘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나부위원장이 공직과 당대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사퇴하거나 해촉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별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대통령실에 잇따른 제동과 압박에도 나 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당이 나 부위원장의 특강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는 일부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외부와 접촉을 피하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일부 여권 인사들이 불출마를 설득해왔지만 나 부위원장은 당권에 도전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마당에 대통령실 압박으로 다시 물러설 경우 향후 정치 행보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막판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나 부위원장은 내일 당원 특강과 언론인 간담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려 했지만 하루 전에 돌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제주 도당이 최근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의식해 먼저 취소 요청을 한 건데 다른 당협으로 번질지 관심입니다.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은 지지율 좀 높다고 대통령 뜻에 반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을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이나 대규모 캠프 개소식을 연 김기현 의원 모두 나 부위원장을 향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110대 국정과제 그때 만들 때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과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출마할지 말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 부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친윤계 의원들의 지나친 공세에 대한 역풍으로 나 부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청년 당원들의 지지 선언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같이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반드시 참여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주자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는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는 친윤계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대표는 사실 애초에 축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에 따라 결정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풍자 작품 전시회가 개막을 앞두고 기습 철거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출품작들이 규정을 위배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참여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던 정치풍자 전시회 작품들을 국회 사무처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한 겁니다. 작가 30여 명이 참여한 전시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출품작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 철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 국정 한참 진행 중입니다. 각별히 이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주최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이러한 지레짐작, 자기검열은 국회 사무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 작가들도 국회를 항의 방문해 이미 허가받은 전시회를 갑자기 취소한 데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들 때문에 이것을 급히 철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풍자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정도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극적 요소만을 살려 선전선동하는 모습을 버리고 품격과 예의를 갖춘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작가들은 논의 끝에 국회 전시를 포기하고 서울 다른 장소에서 전시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말에 이어서 새해 첫 조사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0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9%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5.9%로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에 41.1%로 24주 만에 40% 선을 회복했는데 지난주 소폭 하락했다가 이번 주 반등하며 4주째 40%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6%포인트 내려 43.9%,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올라 40.4%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일어나 수도권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서해안은 큰 지진이 드문 지역이라서 지난해 충북 괴산 지진과 함께 한반도에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기상청 지진계에 강한 진동이 감지됩니다. 인천 광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천에서 진도 4, 경기도는 진도 3, 서울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새벽잠을 깨운 갑작스러운 진동과 긴급 재난 문자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흔들리길래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침대가 막 갑자기 흔들리더니 탱크 지나가는 것처럼 막 흔들리더라고요. 인천 서해안 지역은 강한 지진이 무척 드물었던 곳입니다.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1978년 관측 이후 딱 한 차례, 그것도 1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규모 4.1의 충북 괴산 지진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진앙의 깊이가 19km로 무척 깊다는 점에 주목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 한반도 지진의 68.9%가 12km 안쪽에서 발생했다면 이후에는 12km를 넘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53%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땅이 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응력만으로도 지진을 유발하기에 충분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강화 지진은 한반도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의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는데 건물 외장재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을 집어삼킨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시뻘건 불덩어리도 아래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부산 서면 도심에 있는 23층짜리 오피스텔의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6시 반쯤. 놀란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막 쾅쾅 하면서 불이야 하면서 막 문을 두드려 줍니다. 그 소리 듣고 문을 열어봤죠.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복도에 연기가 있고 사람들이 막 대피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강아지들이 짖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뭐 사람들 전부 다 엘베에서는 연기가 엄청 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계단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고. 불은 바로 아래에 있는 상가 건물로 번졌고 소방당국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여 6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연기를 마신 사람은 40여 명,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화재 초기에 대피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불이 오피스텔로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주차타워의 외장재를 타고 불이 번지면서 한쪽 벽면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주차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습니다.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해 지난 2015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지난 2004년에 준공돼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드라이비트 주차 타워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을 해서 그 드라이비트 소재가 밑으로 낙하하면서 그게 이제 1층과 1층으로 화염이 확대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타워 아래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 잔해물이 알래스카 서남쪽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우주군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 잔해물이 오늘 오후 1시 4분경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최종 추락했으며 이 지점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한 경로 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성은 추락 지점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돼 경보가 발령됐지만 정부는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위성은 지난 1984년 발사돼 임무를 수행한 후 2005년 현역에서 은퇴한 뒤 지구 궤도에 머무르다가 중력에 이끌려서 추락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가 풀리면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가 이례적인 겨울 황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이번 금요일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이 뿌연 장막에 갇힌 듯 희미합니다. 시선을 하늘로 올리면 파란 하늘과 회색빛 미세먼지층이 구분될 정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이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지며 치솟은 초미세먼지. 여기에 이례적인 겨울 황사까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도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PM10하고 2.5의 차이가 적다는 겁니다. 황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PM2.5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이번 상황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잔류 황사로 인해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풍을 타고 계속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고 자체 오염 물질도 쌓이며 초미세먼지는 당분간 고농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같이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겹쳐졌는데 바람이 안 불면 그 자리에서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속 머무는 현상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겨울철 한파가 물러난 자리에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국내 방역 상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한때 600명대로 치솟았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최근 500명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돼 이번 주에 확연히 그래프가 꺾이면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이 조금 문제입니다. 위중증이 늘어나면 그 숫자의 딱 절반은 사망합니다. 꺾이는 모습을 만일 이번 주에 우리가 본다면은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정하는데 현재 중국의 유행 상황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중국의 유행 상황이 대도시에서는 주춤하는 등 정점을 지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해 감염자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BA.5 계통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 이미 도입된 BA.4.5 기반 개량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량 백신을 접종하면 현재 미국에서 확산하는 XBB 1.5와 BQ 1.1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국내 유행이 감소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변이가 조만간에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정기석 단장은 고위험군이 개량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제때 처방받는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완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검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 방법과 원료의 차이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중국 방역당국과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중국 내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허난성 농촌까지 코로나19가 퍼져 주민 90%가 감염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병원과 약국, 장례식장에 펼쳐졌던 장사진, 또 이번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대기줄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원 내륙의 허난성. 감염률이 90%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截至2023年1月6日，全省新冠病毒感染 89%。 허난성 인구 9,940만 명에 대입해보면 감염자가 8,850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북한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같은 날 중앙정부가 발표한 공식 감염자 수의 8,000배가 넘습니다. 이미 농촌 깊숙이 감염이 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其中城市 89.1%， 农村 88.9%。 중국 당국은 춘제 인구 대이동을 앞두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시골에 온라인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방역 브리핑에선 중의학 복용법과 민간요법까지 안내했습니다. 有汉朝的方子，有清朝的方子，比如说血脉承气汤、大承气汤、大柴胡汤等等。 이런 감염 확산세와 별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엔 긴 줄이 섰습니다. 입국 격리 폐지와 함께 그동안 막혀있던 여권 갱신과 신규 발급이 재개된 겁니다. 因为疫情原因嘛，所以就一直等一等，然后就是期盼着能在日本能多玩一玩，多看一看。 그동안 불투명한 역학 정보로 지적을 받던 중국은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국제사회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부영 경남 창녕 군수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자신은 결백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한 야산입니다. 월요일 아침 이곳에서 김부영 창녕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휴가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요일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김 군수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경에 아파트에서 나가는 게 확인되었고 신고는 부인이 했습니다. 장소는 휴대폰 위치 추적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김 군수는
경쟁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려고 지인을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3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11일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김 군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고 유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의 일요일부터의 행적을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김 군수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 기간 지연시켜 감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이 중간 보고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도 변경과 삭제 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용전자 기록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국가의 감사 기능에 위험이 초래되었고 국민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평온 상태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고 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 판결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이 백 전 장관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화장품이나 식품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에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쇼핑몰 중에 일부 서버 자료만 분석했는데도 피해자가 무려 80여만 명, 피해 금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맘앤마트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10만 원이 넘는 화장품 5종 세트를 5만 9천 원에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각종 식품류도 저렴하게 판매에 관심을 끌었는데 소비자 대부분이 물건을 받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계속 물건이 오지 않아서 홈페이지에다 글도 남기고 했는데 답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맘앤마트 사이트가 이제 사기치는 사이트라고. 경찰은 스타일브이, 오시싸, 맘앤마트 등 인터넷 쇼핑몰 6곳에서 비슷한 방식의 사기가 이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기 사실이 알려지고 환불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이름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게 지난해 6월이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걸 알면서도 피의자들이 범행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쇼핑몰 오시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에 찾아와 봤습니다. 문에는 오시싸 대신 스타일브이 로고가 붙어있고 내부는 일부 잡동사니가 남아있을 뿐 텅 빈 상태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회사였다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적발된 쇼핑몰 6곳 가운데 3곳 서버만 분석을 마쳤는데 확인된 피해자가 무려 81만여 명, 피해 금액은 약 75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3곳 자료 분석이 끝나면 전체 피해 규모는 더 늘 거로 보입니다. 마맨마트 그리고 이제 서버를 확인하지 않은 싹딜 같은 그 서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또 사건 규명을 하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인 40대 남성 A씨는 쇼핑몰 사기 범죄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과하게 저렴한 상품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서 전화번호나 계좌를 조회하는 등 미리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역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계약금을 안 내겠다는 의뢰인에게는 법원의 강제 집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병역 브로커 김모 씨.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구모 씨를 통해 병역 회피 수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절차 내용입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모두 인정하시나요? 영장 새로 청구했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법원은 결국 김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예비역 소령임을 내세우며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자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구 씨가 먼저 접근해 일을 배웠고 구 씨 사무소의 경기지역 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구 씨에게 배운 수법으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도운 의뢰인은 2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은 실제 병역 면탈로 이어졌고 김 씨가 이들로부터 모두 1억 1천만 원을 사례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대 사례비를 받았는데 일부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김 씨는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김 씨는 불법 행위를 포기한 의뢰인에게 계약금은 줘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후 김 씨가 실제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위법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도 과평의 최대 레저 시설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업체 회장과 대표, 전현직 공무원 등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은 시설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허가를 내준 가평군청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북한강 청평호입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평호 일대에서 대규모 수상 레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체 소유주는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 과거 회사 직원을 발로 차고 폭언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인데 A업체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상 레저 업체들은 반드시 하천에 레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지자체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 회장은 거꾸로 무단으로 레저 시설부터 증축한 뒤에 이를 허가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와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천여 미터 제곱에 달하는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하여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 살포를 하였고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에 독점적 점용 허가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서 하천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업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자체인 가평구는 애초 불법 공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로비가 들어가자 태세를 전환해서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청은 A업체가 허가를 받기 전 시설부터 증축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회유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군청이 직접 경찰에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한 뒤 인허가 가능 지역이라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며 휴게 음식점 운영도 불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권성문 회장과 브로커, 지역 언론사 기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A업체가 2년 동안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100억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실 그리고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갈등이 지금 더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지난 5일에 나 부위원장이 그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책으로 원금 탕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에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박이 나서서 뭐 그 이후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지금 더 주말 사이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5일에 나경원 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의 원금 탕감 이러한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 4천만 원 정도 빚을 졌으면 셋째 나면은 빚 완전히 탕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6일 날 나경원 의원이 저요 전대로 나갈 결심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전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시간 후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아니 나경원 위원장이 저출산 대책 원금 탕감 검토하겠다는 거는 우리랑 상의 안 한 거야. 정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서 또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갑작스럽게 왜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나?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경고 차원의 사인일까?라고 많이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7일 날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니 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한 것이고 내가 그 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것을 개인 의견 치부하는 것이 맞느냐라면서 한 방송에 나와서 또 반박을 했고 8일 날 어제죠? 나경원 의원이 다시 그 대통령실의 우려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돈 없이 저출산 극복할 방법이 없다. 저출산 문제 내가 당대표 돼야 해결을 잘할 수 있겠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마를 시사한 거네요. 그랬더니 이제 9일 날 오늘이죠. 대통령실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느냐. 나가려면 부위원장직 그만둬라. 나경원 의원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선을 넘어섰다.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식의 과격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나경원 의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사인을 줬잖아. 시그널을 줬잖아. 근데 왜 자꾸 당대표 나간다고 그래? 나가지 마. 꼭 말을 직접적으로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 라고 직접적인 경고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상당히 좀 고심이 깊은 모양이에요. 주말에는 친윤의 핵심 의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다라고 하고 오늘은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여러 가지 숙고에 들어갔다. 현재까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YTN의 또 단독 보도였습니다.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면 혹시 취재한 바가 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심 인물이다라고 지금 여의도 기자들에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장제원 의원 만난 것 같다. 그런 식의 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취재한 내용이고 이건 확실하지는 않은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다.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이 이게 위원회 차원의 검토다. 이 발언에 특히 이제 좀 분노의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정책의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의 메시지로 보입니까? 아니면 당대표 교통정리 차원이 더 커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을 정리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때려준 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의 돈을 저희가 지금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출산 그 대책이 시작된 이후로 진짜 수십조 원이 투여가 됐는데 이렇다 할 효과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보고서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그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게 왜 효과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은 각종 보고서에서 무엇을
권고를 하고 있냐면 그 2차 보전이나 이런 거보단 1차적 보전이 효과가 크니까 네. 해외처럼 1차적 보전을 좀 늘려라 이런 권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 보전이라는 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부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헝가리 사례를 이제 들어서요.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다? 굉장히 뜨하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왜 이래? 이거 무섭네? 이런 생각마저 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경원 의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이 4천만 원 비탄감 정책에 대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렇게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과 맞는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올해부터 대통령실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의하면은 태어날 때 200만 원을 줍니다. 산모에게. 그리고 1년 동안 70만 원을 지급해요. 부모 급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자녀가 3명 나면 결국에는 3,6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나경원 위원장이 얘기한 4천만 원 비탄감하고 가격이 400만 원 차이밖에 안 돼요. 본인들도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면서 나경원 위원장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유, 당대표 출마하지 마. 대통령 뜻 어디 있는 줄 알잖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 비판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이 비판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도 주목이 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또 국민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한 일각에서는요.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저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한 것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담겨져 있는 거다. 오히려. 언급 안 한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 의해서 대통령의 침묵이 참모들에게 나경원 전 의원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언론에.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 왜? 아니, 출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인 줬는데 계속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내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야?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그런 불편한 심기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청년당원 100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부위원장 출마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이면은 당연히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게 청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다양성의 사회로 지금 변화를 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모든 게 옳고 그름, 선악 이런 이분법적으로 좀 계속 모든 걸 가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언론에 컬럼에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이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때려 박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현 정권이 아직까지도 이 검사 정권,
이것을 그 어떤 성향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한다. 예. 지금 정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모든 걸 수사하듯이 이거 옳고 그름, 말을 안 들어? 틀렸어. 틀렸어? 때려잡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네. 좀 약간 느낌적으로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거 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하려고 하면 현역 의원이 대여를 해줘야 한다면서요. 네, 오늘 대여를 해준 의원이 최승재 네. 의원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직접 최승재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예. 기자회견 할 건데 좀 협조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네. 그래서 최승재 의원이 예. 보좌관한테 연락을 하시라. 그래서 보좌관이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승재 의원은 아뜨한 거죠. 나경원 의원을 출마를 촉구하는 청년 당원들의 회견이었어? 이거 큰일 났네. 대통령실하고는 뜻이 반하는 거를 내가 기자회견 주선을 해줬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회견인지 몰랐다는 거죠. 본인은 그래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본인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거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과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저 나경원 의원하고 안 친해요. 예. 가깝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고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요. 예. 지금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가하는 행위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도저히 못 믿겠어. 민심 믿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유승민 의원 배제하기 위해서 당원당규 개정해서 당신 100%로 당대표 뽑기로 했습니다. 당신 100%로 그러면 당대표 뽑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1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이 1등 하겠네? 그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럼 나경원 의원을 출마 못 시키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선거 왜 하냐고요. 그럼 지명하면 되잖아요. 당원당규 고쳐가지고 예. 그냥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지명한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네. 없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의 그때의 친박들보다 지금 더 심해요.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려는 저런 행위는 네. 정말 처음 본다. 예. 해도 너무한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윤심은 없다. 관저에도 여러 사람 다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 대표도 오늘 한마디 했더라고요. 꼴대를 들어서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까 내 편 아닌 사람들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앞서 칼럼 소개해 주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망치를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보면 글라디에이터를 그 영화를 비유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격투사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가지고 상처를 미리 입히고 이런 것들을 비유를 들었는데 그런 어떤 전투, 격투 이런 거에 비유해서 두드러 패해서 쫓아낸다. 사전에 반칙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런 느낌을 이렇게 확인은 안 되지만 예. 국민들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전례가 없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어요. 되게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에 대한 저는 공감을 하지 않기가 좀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할 말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것 같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분이 이준석 전 네. 대표하고 나경원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동명상련의 마음이 지금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살다 나경원 전 대표 편을 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네. 본인도 상당히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려할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2024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한다. 네. 공천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정확한 길은 대통령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 윤핵관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것이 네. 내가 배지를 새로 달거나 재선을 하거나 삼선을 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예. 반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 앞서 이제 보셨는데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해촉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해촉될지도 모르는데 당대표 출마 쪽으로 좀 결심을 굳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제 경험만 놓고 제 판단에 네. 의해서 추론을 해보자면 선택지는 사라진 것 같아요. 선택지는 사라졌다. 네. 왜냐하면 해촉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식물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해촉이 안 되더라도 사퇴할 가능성은 크겠네요. 그렇죠. 일단 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자리는. 선택지가 예. 이제 전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면 이제 선출된 정당성, 정통성 이게 가장 큰 무기이자 예. 힘이잖아요, 자신의.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마할지 안 할지 참 이 부분 궁금한데 현재까지의 입장은 네.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이 강하대요. 예. 출마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결국에는 출마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윤핵관의 뜻과 의지가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런 게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경원 위원장이 되게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1년도 당대표 선거 때 캠프에 좌장을 했던 이인재 전 의원 있잖아요. 네. 이분이 나경원 의원한테 출마하지 마. 그러고 오늘 김기현 의원 그 개소식에 가가지고 옆에 앉고 그리고 축사까지 해줬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심적으로 캠프에서 도와줬던 홍석준 의원, 김재원 전 의원, 김희정 전 의원, 그리고 허영범 전 국회 예. 그 도서관장 이런 분들이 캠프의 4인방이었었거든요. 이분들이 다 출마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출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룹들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뭐 제주도당 이런 당원 연수 같은 경우도 하루 전에 취소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주도당 당원 강연이 있었는데 네. 이게 취소가 돼서 나 부위원장이 안 갔나 했더니 제주도당에서 취소를 먼저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내일 열릴 거였는데 오늘 예. 전화해서 취소합시다라고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아니 우리 당원 연수인데 우리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나경원 위원장은 약간 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요. 다음에 당원 연수하시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못 만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선거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예.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나경원 위원장으로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세력에서 다른 쪽의 문제 제기를 나경원 위원장에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마하지만 말로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의 압박이 좀 가해질 수도 있다. 예. 그러한 부분을 나경원 위원장이 버티고 견디면서 나는 무조건 당대표가 돼야지 그런 권력 의지를 예. 갖고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출마에 회의적이다. 이렇게 못할 보시는 가능성이 못할 높다. 가능성이 크다.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하면 이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나는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비윤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예. 비윤의 구심점이 될 건데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실수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전략적 투표층, 국민의힘의 전략적 투표층을 보면 총선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총선은 여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의 중도층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버려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룰 싸움도 없어요. 예. 뭐 룰 개정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보완제로서 예. 할 수 있다는 점과 총선에서 유의미한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전략적 투표층에는 상당히 그 소구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친윤보다는 비윤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거의 과반에 가까울 예.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저희가 최근의 여론조사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저기 하면은 뭐 상당 예.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전략적 투표층을 겨냥해서 출마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치를 안 할 게 예. 아니라면 이런 생각도 대신에 듭니다. 뭐 유승민 의원의 행보처럼 하지 그렇죠. 않는 이렇게 것이 각을 좋겠다. 확 세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예. 대통령실이나 윤핵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경원 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한 거는 맞아요. 전당대회 나오고 당대표 될 욕심이 있었으면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안 맡았어야 돼요. 기후대사 안 맡았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맡았더라도 출마할 거였으면 진작 본인이 먼저 그만뒀어야 돼요. 그만두지 않은 그런 처신은 부적절해요. 잘못됐어요. 그거랑 어쨌든 출마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라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네.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왜 출마조차 못 시키게 하냐고요. 예.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어요. 조금 전에 봤던 여론조사 그래픽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자, 나경원 의원이 35%예요. 김기현 의원이 지금 15.2%,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13.7, 안철수 12.4. 뭐 오차 범위 내 접전도 있는데 어쨌든 부동의 1위는 나경원 의원이고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당내 분위기, 뭐 현실적인 거 이거 감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 저 지지율 계속 유지가 될까요?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아유 그래도 지금 1년도 안 된 대통령 도와줘야지. 자꾸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싸우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우리 2024년 총선 망할 수밖에 없어. 집권 초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대통령과 좀 호흡이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잘해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 반윤, 비윤 이런 입장과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중도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진정하게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기현입니까? 저 나경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저 이거 바로잡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당원들 또 등 다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뭐 발언을 지금까지 한 적은 안 별로 했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사례를 들어서 김상일 예. 평론가님이 말씀 잘해줬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을 나경원 의원이 잘 나간다면 출마하더라도, 선거 예. 전략을 잘 짜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볼 예. 때는 좀 이렇게 과격한 건 얻어맞으면서 가는 게 훨씬 선거운동이 돼요. 그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히려 뭐 여론조사- 너무 이제 뭐 네. 윤심 얘기가 나오다 보면 오히려 좀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이 이런 불죠. 그리고 전망도 지금 있더라고요. 아까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예. 비윤 후보 합치면 60%가 넘네요. 지금 보니까 세 분 합치면.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쉽게 강성 그 친윤층과 결합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물론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네. 이제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뭐 친윤과 대립 지점에서 떨어져 나갈 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지금부터 벌써부터 친윤에 확 붙지 않는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 분들로 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강하게 각을 세우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네 이런 판단만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얻어맞는 것이 선거운동이 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설 전까지 김기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금 막 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거나 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차범위로 막 붙지 않거나 더 벌어지거나 예. 이러면은요 고민이 되겠죠. 엄청 고민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론 그리고 보도상 그리고 총선을 생각하면요. 예. 친윤 후보 색깔이 강한 후보로는 제가 볼 때는 총선 이길 수 없어요. 네. 네, 제 뭐 이쪽에서의 20년 뭐 제가 있으면서 경험한 그것만으로 제가 판단을 감히 해보면 예. 이기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친윤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예. 논리를 위한 논리라는 생각이 그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윤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뭐 김기현 의원입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는 던졌고요. 오늘 캠프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음 대선 후보가 되면 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그동안 많이 시도해왔고 그 민주당의 분열을 배태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우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잘 뽑아서 세워놨는데 임기 초반기에 그와 같이 내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 씨앗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계속 그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싱크로나이즈, 동기화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각을 전혀 안 세우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데 오늘 그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치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이거를 또 재연해서 눈길을 끌었더라고요. 저 모습이요. 2016년 하반기 때 당시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새롭게 열었었거든요. 그때 친박들의 논리랑 지금 김기현 후보의 논리가 똑같아요. 당시에 친박 이정현 후보가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정무수석까지 했었잖아요. 당대표에 출마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김무성이라는 비박이 당대표가 돼서 자꾸 대통령과 갈등, 분란 일으키니까 우리가 총선 패배하지 않았냐. 대통령과 혼연일체되고 일치단결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우리 새누리당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국정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네. 지금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정현 당대표 되고 나서 결국에는 탄핵당했잖아요. 그러면 저 논리가 맞으려면요 탄핵도 없었어야 되고 당시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됐어야 하고 지지율이 더 높아졌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정당이요 자기 정화 기능을 잃어버리면은요 민심을 외면해버리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하면요 그 정당 국민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전철을 지금 똑같이 친윤 세력이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을 걱정하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김기현 후보의 그 캠프 개소식 모습 보고 오셨고요. 안철수 의원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역시 윤심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실패하면 내 정치적 미래도 없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내가 총선을 승리해서 바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잘한 거죠. 잘한 여기에서 거다. 예. 그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집권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끔한 어떤 뭐 충고 내지는 뭐 비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비난의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비윤의 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얻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타겟을 정확히 정해야 되잖아요. 그 타겟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타겟을 향한 메시지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한 발언이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조금만 보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권력에 취하면 편해지고 싶고 편향성이 강해지지만 편향성이 강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편향성 안에 그 과실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배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편향성이 강해진다는 건 배제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10시 반에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내일 뭐 지지자들도 총집결할 전망이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출석 전에 포토라인에 아마 설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검찰의 정치 보복에 저 이재명 억울하게 검찰에 끌려왔습니다. 그런 네. 발언을 하겠죠. 민주당을 잘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자후를 토할 것이다. 아주 네. 강하게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는요. 반성부터 하고 국민들께 사죄와 사과 표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의혹 때문에 예. 측근들이 다 구속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게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대요. 정치 보복 당하고 있대요. 왜 측근들이 구속당한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검찰이요. 딱 네.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보다가 야당 당대표와 관련된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됐구나. 근데 우리가 야당 당대표를 조사를 하면 정치 보복 탄압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조사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냐고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나가기 전에 무조건 나를 먼저 소환 조사해라. 내가 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런 모습이 좀 더 정정당당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규모의 지지자들, 대규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나간다고 하던데요. 나간다고 하는데 예. 그 모습이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 받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다가 검찰 수사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 때문에 예. 의혹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당과 개인적인 의혹은 분리되어야 한다. 예. 자칫 잘못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혐의점, 증거가 발견이 되면 민주당도 같이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가는 거는 철저히 자제하고 네. 이재명 당대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예, 이렇게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일 당 지도부 그리고 뭐 지자체 단체장들도 좀 현장에 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층들은 저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내일 집결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현장 상황도 상당히 주목돼요. 그러니까 측근이나 강성 지지층은 뭐 저런 반응을 네. 낼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장성철 소장이 잘 지적을 해준 것처럼 좀 중장기 시계로 보면 그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심은 이것을 좀 약간 관전을 하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방탄 프레임 그리고 뭐가 네. 있어서 저러나 이런 프레임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예.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해도 되는 측면은 뭐냐면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 불공정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하는 게 너무 전방이에요. 제가 좀 얼마 전에 뭐 알게 된 건데 좀 이렇게 혐의가 있는 회사들은 계열회사까지 세무조사가 지금 다 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 세무조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야지 압박을 통해서 혐의를 토해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맞는 수사 방식일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 그리고 차별적인 수사는 결국은 제도 자체가 무차별적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특정 그룹이나 특정 인이나 특정 세력을 차별한다는 게 그것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절대 정의가 될 수 없다. 네. 지금 하는 일이 옳더라도 정의가 될 수 없다. 국민의 민심 속에서는 정의가 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조금 더 국민들을 좀 의식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장성철 소장의 말을 제가 네.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의를 이루는데 그 어떤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의를 이루는 것 또한 굉장히 큰 가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오늘 계속 나왔고요. 또 여당은 비판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0.7%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당 최고위원회 얘기 들어보고 오셨는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여당의 비판까지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수의 중도 그리고 무당층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면서였어요. 예. 그 당시 똑같은 포스터였어요.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윤미향이다. 그런 식의 억지 항변을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거 정말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고 정권이 교체가 됐죠. 민주당이 그러한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와 민주당은 분리되어야 해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거기서 야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화되고 위험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뭐 결집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오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금쪽이냐 이런 비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비판이 사실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과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이 다 적대적 공생이라고도 많이 얘기가 되지만 양쪽이 다 자기 허물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남 얘기만 계속하면서 그게 본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강성 지지층한테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하겠지만 그 안에 온건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비판적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 중도층이라든가 여기는 버리고 가겠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권을 획득하지 않고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도 똑같이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올해 사자성어를 작년에 과이불개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 잘못은 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으면서 남을 탓하는 것으로만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민생은 어떻게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심,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검찰 조사 받은 바로 다음 날에 경청 투어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설 앞두고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참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내일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도 여기도 연관이 돼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도 뭐 몇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거고요. 분명히 뭐 다음 날 새벽까지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겠죠. 현실적으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어쨌든 강하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까.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가 상당한 수준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돼서 열렸는데 뭐 오늘 첫날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로 쭉 지금 뭐 7월에 쉬고 그 전까지 6월까지 계속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6월까지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뭐 회기 중에는 예.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를 해줘야만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럴 때는 의원들 외유 나가는 거는 전부 다 막아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의원들의 외유가 집중되는 게 1월 달이거든요. 예. 근데 의원들은 외유 나가게 내버려 두고서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비난을 방탄을 위해서 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외유 나가는 의원들은 저는 다 막아야 되고요. 막고 그리고 법안이라든가 이런 그 뭐 심의, 뭐 그다음에 뭐 의결 이런 거 진짜 최대한 많이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뭐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 공청회를 열거나 아니면은 민심을 청취하거나 이런 예. 것도 정말 많이 해야 방탄 정말, 논란을 피하려면 논란을 프레임을 깰 수 있다.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를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부터 닷새 동안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회가 하나 열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국회 사무처가 전시 직전에 철거를 했어요. 네. 어떤 작품들을 그려요? 이게 윤석열 당 대표와 예. 윤석열 대통령과 죄송합니다. 예, 김건희 대통령, 여사와 예. 관련된 아주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네.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떠한 그림은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표현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부를 드러내고 있고 무릎에는 우길기 문양이 들어간 매듭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술병을 들고 있는 손은 실이 끊어져 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다른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을 초록색 괴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아랫부분이 술병 모양인 삼지창을 잡고 있고요. 다른 손에는 돈이 올려진 저울이 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무당 모습의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는 내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의하면은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인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21조 4항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판단이 있어서 저러한 전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철거를 한 모양입니다. 예, 이 뭐 취소된 전시회니까 저희가 작품은 더 이제 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 사무처의 규정에 따라서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제 전격 취소 결정을 한 이런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전시를 주도한 의원들을 보면은 민영배 의원, 윤미향 의원 무소속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좀 많이 참가를 했고요. 이게 전체 민주당이 주도를 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 풍자도 감정이 들어가면 풍자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풍자라고 하면은요, 악의가 있는 어떤 자극적, 직접적 풍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은유적이고 굉장히 멋들어진 풍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국회 사무처라는 공적 영역에까지 그것이 용인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개인적인 어떤 공간 속에서 한다 그러면 그걸 뭐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 국회라는 그렇죠. 국회라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의 그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그리고 그 협상과 조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회에서 한쪽에 너무 자극하고 그 자극을 굉장히 의도를 드러내는 풍자 그냥 이렇게 촌철살인적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무릎을 탁 치는 아 그렇지 저거지라는 그런 풍자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그림들은 혐오인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는
분노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부적절한 전시회가 아니었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누드화 뭐 전시해가지고 예. 표창원 의원이 네. 뭐 그거를 전시를 주관했다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거든요. 예, 사과도 했고. 네,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좀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 사무처에서 좀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돼서 국회 사무처에서 직전에 취소시킨 그런 전시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긴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과거 김 씨가 2025년에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 내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김 씨가 입찰 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한 유동규 내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후 접경 지역의 주민 안전과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돼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됐습니다. 관련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후 정부가 북한이 추가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애드벌룬이 아닌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합의 안 지키고 파기한 건 김정은이 아니요. 평양이지. 우리 여기 뭐 직선거리로 대략 170km밖에 안 돼요. 2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지. 북한의 재침범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전단 살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단체는 전단 살포 시기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전단 살포가 이뤄지면 북한의 반발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도 한층 더 고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가 처음으로 미국뿐 아니라 영국, 호주와 함께 낙하산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각국과의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유일한 낙하산 부대인 제1공정단. 이들이 착륙해 진지를 구축하면 전투 차량과 부대가 작전 지역에 잇따라 진출합니다. 여기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지원군이 합류합니다. 적으로부터 섬 지역을 탈환하는 것을 상정한 공동훈련에는 자위대 약 1,000명, 그리고 미국과 영국, 호주군 약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4개국이 함께 강화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米軍に加え、新たにオーストラリア軍やイギリス軍が参加するなど、同盟国、同志国との強固な協力、連携を示すことができた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인도, 호주 등 쿼드 회원국과의 해상훈련에 이어 같은 달 영국 육군과도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35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습니다. 유일한 동맹국 미국과의 협력은 오는 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안보문서 개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시 양국 공동 대응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ぜひ改めて日米同盟をこの強固なものにしていく緊密な連携を確認する貴重な場になると思いますし 이에 앞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일 안보조약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에 지난 2019년 사이버 공간이 포함된 데 이어 범위가 한층 확대되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각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 일본의 행보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해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 학교를 2025년 전국에 도입합니다.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아침과 저녁 8시까지 돌봄에 틈새 보육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일시 돌봄도 운영하며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엔 학생 적응과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합니다. 저녁엔 식사와 간식도 제공합니다. 늘봄학교는 교육 기능이 대폭 강화돼서 저학년은 예체능과 함께 기초학력 수업을 지원하고 고학년은 인공지능이나 코딩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 관련 수업이 추가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신청한 모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달 시범교육청 선정 시 학생이 많은 곳과 적은 곳, 대도시와 도서 지역을 고루 선정해서 지역별 운영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 학교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강사와 업체 선정, 강사료 지급 등 업무 부담은 교육청이 맡게 됩니다. 교육청이 지원 업무를 일괄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더 활발해질 거란 기대입니다. 다만 늘봄학교 교사 확대와 처우 개선, 민간 참여 강화 등에 따른 비용 문제가 남았고 도시학교와 농어촌 소학교에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 확보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돌봄 연장과 별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 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복지의 시작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외교나 정치가 아닌 국민 건강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선거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돕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해 질병과 채무 등의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세무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 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 정보를 입수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외교나 경제 통상, 정치를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국발 코로나19 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꼼꼼한 변이 감시와 주기적 상황 평가회의를 통한 신속한 검역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바이오 산업이 발전한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충북 충주의 한 신축 임대 아파트에 이 부실 공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황당하고 또 화가 난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임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 곳곳에 벽지가 뜯겨 있고 도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벽체에 금이가 있고 실리콘 마감 부실은 물론 새씨마저 빠진 집도 있습니다. 심지어 벽지가 누락됐다는 한 입주민의 지적에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북 충주의 한 신축 임대 아파트 내부와 외부 사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논란이 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지금 입주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로 시민들이 크게 공분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황당하고 화가 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게시글을 통해 건설업체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자재 수급 곤란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충주시청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주시청 관계자는 벽면에 써놓은 조롱 문구는 작업자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공업체의 전체 가구에 대한 하자 조사를 거쳐 보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민간 임대 아파트 하자 민원과 관련해 전수조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 200여 채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세력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사 사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숨진 정 씨는 바지 사장이었고 분양 컨설팅 업체가 실질적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자 신원을 확인해 일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이 정 씨뿐 아니라 대구 등 전국의 빌라왕들을 동원한 게 확인돼 신병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깡통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 다세대 주택 22채를 굴리면서
일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경기 침체 본격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단은 외연 확장을 당분간은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튀르키예와 미국 애리조나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 튀르키예 제조기업 코치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외연 확장에 나선 SK온. 4조 원을 투자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내후년부터 연간 4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Our joint announcement today with Ford and our local Turkish business partner Koç Holdings is a major milestone for SK온. 하지만 SK온은 최근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조인트 벤처건을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협상 중단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고금리 기조로 자금 시장이 위축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전기료가 급등해 전기차 주행 비용이 늘어난 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라이벌인 LG에너지솔루션도 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는 등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투자 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학비를 막기보다는 하반기 상황이 좀 나아지고 투자 불확실성이 거칠 때를 대비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꺾일 것으로 우려되자 배터리 업체들은 무리한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SK온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숨고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흰 꼬리를 달고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비행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미국 지구관측 위성이 정말 한반도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자, 제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나무들 사이로 흰 꼬리 2개를 달고 밑으로 떨어지는 물체가 보입니다. 각도를 다르게 찍어도 떨어지는 듯한 모습은 같은데요. 해당 영상을 찍은 시민은 미국 위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싶어 급히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같은 물체로 추정되는 낙하물은 대전에서도 찍혔습니다. 흰 꼬리가 달린 물체는 전 영상에서 보신 비행체와 똑같은 모습인데요. 부산에서도 찍혔습니다. 흐리게 보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건물 위로 같은 물체가 보입니다. 시민들의 놀란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행기 치고 너무 내려오는 것 같은. 근데 왜 점점 가까워? 진짜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인공위성 아니야 진짜? 과기부는 위성이 미 우주군이 알래스카 주변 바다에 추락했다고 밝혔다면서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한 경로에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상 속 물체가 해당 위성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천문연구원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궤적으로 인공위성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 아무래도 먹고 마시는 것부터 절약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커피 한 잔 값도 아끼기 위해서 카페 대신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대형 편의점. 매장 내 커피 머신 주변이 한 손에 컵을 든 손님들로 붐빕니다. 출근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에 편의점 커피를 마시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커피 머신에서 직접 원두를 갈아 내려 먹는 방식인데 한 잔당 가격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저렴한 1,000원 초반대입니다. 실제로 매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기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값이 비싸서 좀 부담이 많이 됐는데 편의점 커피는 저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금방 가져갈 수 있어서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한 4-5천 원 하는데 요거 이제 뭐 반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커피와 함께 곁들여 먹을 편의점 샌드위치와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 커피가 가성비가 높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퍼졌잖아요. 샌드위치나 아니면 뭐 머핀류와 같이 그런 간단한 아침 식사 대용식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콜라 등 음료부터 각종 유제품까지 일상 먹거리 가격이 일제히 오른 상황.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비용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편의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브라질의 의사당과 대통령궁 등 주요 정부 시설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2년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방불케 한 이번 사태로 수백 명이 체포됐는데요. 룰라 현 대통령은 군 개입을 명령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브라질 대통령궁이 엉망이 됐습니다. 대형 유리는 곳곳이 깨지고 금이가 마치 철거를 준비한 건물 같습니다. 의자와 탁자 등 집기들은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일요일 수도 브라질리아의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 등 입법, 사법, 행정 3부기관 건물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룰라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군부의 쿠데타까지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군까지 투입해 폭도들과 대치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Nós temos aproximadamente 200 pessoas presas em flagrante e as prisões em flagrante continuam. 결국 400여 명이 체포돼 군 시설 등에 구금됐습니다. 지난 1일 보우소나루의 후임으로 취임한 룰라 대통령도 강력한 처벌 입장을 밝혔습니다. Nós achamos que houve falta de segurança e eu queria dizer para vocês que todas essas pessoas que fizeram isso serão encontradas e serão punidas. 룰라 대통령은 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연설을 몇 차례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그와 그를 지지한 정당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의 현직 행정수반이 증거도 없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다며 자신은 임기 내내 헌법의 테두리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복사판처럼 진행된 이번 폭동 사태는 브라질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브라질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고 세계 각국 정상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역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 낮 기온도 6도로 예년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진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